오늘 수업은 반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공간 세계, 새로운 공간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반존재, 의지, 인식의 공간 세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신이 아니라 숨겨진 또 다른 존재로서 이 공간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지금 통합사회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9가지 세계가 있고 29가지 세계 속에 숨겨져 있는 29개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물론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100가지가 넘는 훨씬 더 많은 존재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나누면 29가지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음을 공부하고 있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존재는 반존재, 의지, 인식이 이루는 세계에 사는 존재. 도형으로 보면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이 공간 세계 속에 사는 우리의 존재. 이 공간 세계 속에 사는 우리의 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 1차 영역, 2차 영역의 이 원은 어떤 인식의 강도, 의지의 강도, 반존재의 강도가 되겠다. 반존재의 강도가 세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식의 강도가 크면 플러스 2가 되겠지.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왼쪽 뒤쪽 공간, 이 공간이 제2 자유 공간, 제2 존재, 제2 공간 존재가 되겠다. 이 제2 공간 존재에 해당하는 여러 철학자들은 쇼펜하우라든지 제논이라든지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제2 자유공간의 존재적 요소를 보여주는 철학들이 있고 각각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제2 사유공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존재의 세계는 반드시 그 반존재를 내포한다. 여기 자가 있다가 자를 치우면 선생님이 처음에 보였던 이 자로 인해서 이 존재에 의해서 자가 없음, 존재 없음이 드러나지. 존재에 의해서 기인하는 존재 없음, 그것을 반존재라고 한다. 비실체적 반존재 세계는 사람의 제2 사유공간, 존재, 의지, 인식 공간 세계를 만든다. 우리는 반존재를 의지하거나 인식함으로써 우선 비실체적 평면 세계를 만든다. 반존재와 의지를 이루는 평면, 의지가 이루는 평면,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선은 비실체적 평면 세계를 만들고 반존재가 들어가니까 비실체적 평면이 되겠지. 도형으로 보게 되면 반존재와 인식이 이루는 평면,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평면, 이쪽 평면, 이쪽 평면. 우리는 반존재를 의지하거나 인식함으로써 우선 비실체적 평면 세계를 만들며 이 평면 세계가 다시 3차원 공간화함으로써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위치를 드러낸다. 조금 전
보여줬던 그 도용에서의 그 공간이 되겠다.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 세계. 자, 내용을 살펴보면 실체 상실 공간이 되겠다. 실체 상실 공간. 실체가 상실된 공간. 우리 존재 속에서 이 실체가 상실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실체 상실 존재가 되겠지. 존재의 세계는 반드시 그 반존재를 내포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자의 예와 같은 그런 예가 되겠다. 이 실체성을 가지는 반존재의 세계는 인간 삶의 제2 사유 공간, 반존재 의지 인식 공간 세계를 구성한다. 자, 우리는 반존재를 의지하거나 반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비실체적 평면 세계를 일단 구성하고, 조금 전에 정의 페이지에서 잠깐 다뤘던 이야기다. 평면 세계들이 제2 사유 공간으로 3차원 공간화됨으로써 비실체적 사회 평면들이 우리 삶의 공간에서 그 위치를 드러내게 된다. 자, 비실체적 세계, 이거는 제2장 평면적 세계에서 공부했으니까 혹시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있으면 2장 평면적 세계를 공부해 보기 바란다. 평면 세계는 조용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의지와 반존재가 이루는 평면이 있을 거고, 인식과 의지가 이루는 평면이 있을 거고, 인식과 반존재가 이루는 평면이 있을 거고, 뭐 다른 공간이라면 의지와 존재가 이루는 평면, 존재와 반의지가 이루는 평면, 이렇게 이 평면 세계가 12개의 평면 세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것을 우리 평면 사유 공간이라고 하고, 그 존재를 평면 존재라고 한다. 우리 존재는 선형 존재, 평면 존재, 공간 존재로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삶은 선형 세계로부터 평면화, 공간화됨으로써 크게 다양화되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선형 세계를 개념적 세계,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 의지의 세계, 존재와 반존재의 세계,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 인식과 반인식의 세계를 개념적 세계라고 하고, 평면 세계를 제한적 실제 세계, 실제 세계는 공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면은 개념적 세계와 실제적 세계의 중간 상태의 세계, 중간 상태의 존재가 되겠다. 그리고 공간 세계를 실제적 세계로 정의한다. 인간 일반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뭐 너무 갓난아이나 정신 이상자나 정상적인 사유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뭐 뇌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인간 일반에 들어가지 않겠지. 철학적 용어야. 인간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사유는 순환적 반복을 통해 그 영역을 보통 확대해 나간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사유는 뭔가 알려는 욕구가 생기면 자신의 인식 상태가 증가하고, 인식 상태가 증가함에 의해서 더 알려는 욕구가, 의지가 생기고, 이게 순환적 반복을 통해서 그 영역을 확대해 간다는 그런 얘기야. 순환적 반복이라고 한다. 용어를. 그래서 확대된 영역에, 그런데
확대된 영역으로 반존재의 세계가 다가섬으로써 인식과 의지에 의해서 순환적 반복에 의해서 우리의 사유 영역은 급속히 확대되는데 반존재의 세계가 다가섬으로써 급격히 축소된 자신의 반존재적 공간 사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사유,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존재의 실체성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인식함에 의해서 순환적 반복에 의한 자신의 사유 영역이 인식 영역, 의지 영역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이 되겠다. 자신이 의지하고 인식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양태. 내가 기껏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 결과물이 허무하거나 어떤 존재적 양태를 가지지 않을 때 우리 사유세계는 혼돈과 직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2 사유공간으로 떨어지고 그 사유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제2 공간 존재가 되겠다. 자, 자신의 원리 인식을 포함하는 원리 인식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된다는 그런 원리를 아는 인식이지. 예를 들면 미분 방정식의 해를 풀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원리 인식을 한다고 한다. 원리 인식을 포함하는 인식과 의지의 평면 세계가 그 실체성을 상실할 때 사유의 혼돈은 인간 의지와 인식 세계를 급격히 축소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제2 사유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다. 이와 같은 의지의 인식 영역 축소를 반존재에 의한 사유 영역 축소 작용으로 규정한다. 반존재에 의한 사유 영역 작용.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와의 어떤 결혼이나 뭔가 사랑을 꿈꾸었는데 그게 내 의지와 인식을 통해서 의지와 인식 작용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이루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 허무한 상태, 비실체적 상태, 반존재 상태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제2 사유 공간으로 떨어지게 되고 실체성을 잃어버린 제2 실체 상실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어느 순간 생각나는 듯하다가 생각나지 않는 무엇인가가 제2 사유 공간의 특징이다. 어느 순간 생각나는 듯하다 생각나지 않는 무언가. 전형적인 반존재의 상태다. 이게 지금 금방 자를 보고 자가 없을 때 자가 없음이라고 반존재 상태를 바로 인식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무언가 있었던 것이 없음으로 나타난 반존재를 인식하는데 그 처음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나는 듯하다 생각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상태가 제2 사유 공간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야. 한 사람에 대한 실체와 비실체 사이에서 여기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실체,
또는 그 실체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비실체, 반존재지.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강의를 다 끝났을 때, 강의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눈앞에서 사라질 때, 이 선생님이 이제 비실체화 되겠지. 반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실체와 비실체 사이에서 어느 것이 정말 그인가, 진짜 그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때 그의 실체도, 그의 비실체도 바로 그, 음, 당연하지. 지금 선생님 설명 과정을 듣는 과정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끼게 될 거야. 이 자나, 자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비실체적, 반존재적 자, 모두 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 그 비실체성은 반존재적 사이공간이 우연히 순간적으로 표출 감지되었을 뿐, 물론 자신의 존재, 나에 대한 실체와 비실체성도 동일하게 된다. 그의 비실체성은 반존재적 사이공간이 그래서 비실체성은 반존재적 사이공간이 우연히 순간적으로 표출 감지되었을 뿐, 물론 자신의 존재, 나에 대한 실체와 비실체성도 동일한 현상인 거야. 나도 실체와 비실체성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반존재 세계가 다갔을 때 사유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유 영역이 축소된다고 했지. 갑자기 존재가 비실체화됨으로써 우리 생각, 우리 세계가 사유 세계 또는 사유 공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갑작스럽게 축소된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제2 사유 공간으로부터 의지와 인식 평면 세계를 통해 평면적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 사이 공간이 여기다 보겠지.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 세계. 이쪽 제2 사유 공간에서 사유 영역이 급격히 축소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반존재의 상태에서 의지와 인식 요 평면 상태로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서 존재의 세계를 떠나가는 거지. 인식과 의지 세계만으로 자신의 사유 세계, 자신의 존재를 좀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축소가 아니라 집중해서 인식과 의지 상태를 넓힌 다음에 제2 사유 공간, 제2 존재에서 공간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이쪽 제1 사유 공간, 제1 공간 존재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전환은 제2 사유 공간으로부터 제1 사유 공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이만 그림으로 설명됐었지. 이로써 인간은 지속적인 사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존재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인식과 의지의 세계만으로 자신을 구성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반존재 공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존재가 포함된 그런 공간적 존재에서 반존재가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공간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 공간 세계는 각 평면 세계를 전환 평면을 하여 다른 공간 세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평면을 이용해서 다른 공간 세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인간 사유의 자유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서, 도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제2 사유 공간을 공부하고 있지. 제2 사유 공간, 실체 상실 공간. 이 실체 상실 공간에서 의지와 인식의 이 평면을 통해서 제1 사유 공간, 제1 공간 존재도 이동할 수 있고, 인식과 반존재가 이루는 이 평면을 통해서 인식, 반존재, 반인식을 포함하는 제4 사유공간, 제1, 제2, 제3, 제4 이 순서가 이렇다. 그래서 제4 사유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수평 평면이 되겠지. 이 평면을 통해서 이 아래쪽 사유공간, 여섯 번째 제6 사유공간, 제6 공간 존재로 우리는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이쪽 공간 존재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제6 공간 존재가 우리 세계 속에 숨어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평면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사유 전환을 위해서는 이 평면 개념, 이 평면 세계, 평면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평면 세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거 사실 왜 제한적이란 말을 썼냐면,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존재와, 여기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존재. 이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려는 의지. 이 강의를 하려면 뭔가 알아야 하잖아. 알고 무언가 강의하려는 내용을 선생님이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지금 이 강의가 이루어지잖아. 그렇듯이 인간의 활동은 항상 존재와 의지와 인식과 관련된 세 가지 작용이 자연스럽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공간 사유가 아니라 평면 사유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세계에 있으려고 노력해야지만 평면 세계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더더욱이 선형 세계,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에 그대로 우리가 위치하려면 더더욱 제한적이 되겠지. 굉장히 그쪽에 집중과 노력을 통해서 선형 세계의 선형 존재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평면 세계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사유의 기본 단위이다. 자신 생각의 위치를 알게 해주며 자신의 사유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준다. 여기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무가 되겠다. 무.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되겠다. 그렇겠지. 이 무는 왜 나침반 같냐면 가운데 있는 요 지점 모든 공간 존재, 8개 공간 존재의 중심 부분이 되겠지. 이게 어떤 나침반 부분을 하는 거야. 선형 세계에서도 중간 부분, 센터 부분, 평면 세계에 있어서도 센터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계로 전환하고 싶을 때, 다른 존재로 전환하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무의 존재가 되겠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유의 자유로움이 바로 인간 사유 세계의 또 다른 억압적 요소이기도 하다. 사유의 자유로움, 바로 억압적 요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 일반이 우리들이 자신의 사유 영역의 무제한적 확대를 하나의 특정 사유 공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2 사유 공간, 실체 상식 공간을 통해서 최고의 인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지만, 또는 다른 공간, 존재와 의지와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제1 사유 공간, 여기서 무언가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 일반이 자신의 사유 영역, 무제한 사유 영역의 무제한적 확대를 하나의 특정 사유 공간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면 총체적 인간 사유 공간 영역 때는 특정 사유 공간을 매개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의 사유 공간이 확대되면 그에 따라 특정 사유 공간과 인접한 모든 사유 공간의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 사유 공간이 늘어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른 사유 공간으로부터 그 제2 사유 영역 공간의 확대를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사유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새로운 존재를 무한히 확대시킬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로써 비약적 사유 영역 증대, 비약적 사유 영역 증대, 비약적 존재의 증대를 달성할 수도 있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래는 방해를 하게 되지만 그 옆에 평면 세계를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또 그 이동된 공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유 영역 증대를 순차적으로 이루어 간다면 비약적 사유 영역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사유 공간의 비대칭성은 우리의 불안전성과 불완전성과 각 개인의 일시적 존재론적 특질을 표출하게 된다. 보통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비대칭성은 어느 정도 완화하게 되는 거야. 시간이 경과되면 한쪽만 사유형이 증대가 되면 비대칭성이 발생하겠지. 제2 사유 공간이 늘어나고 제1 사유 공간이 적다면 비대칭성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한 원이 아니라 이게 찌그러진 원이 되겠지. 찌그러진 원은 뭔가 이렇게 평탄화 과정을 이루어지면 제2 사유 공간이 줄어들고 제1 사유 공간이 늘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원만한 평범한 원의 구의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그래서 비약적 사유 영역을 증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증대가 제한이 되는 거다.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비대칭적 사유 영역이 되겠지. 그래서 보통 시간이 경과하면 비대칭성은 어느 정도 완화된다. 자, 이와 같은 급격한 비대칭적 사유 영역 확대를 막는 요소가 사유 전환의 자유로움이다. 사유 전환의 자유로움. 사유 전환이 비교적, 물론 아무 노력도 없이 사유 전환이 가능한 건 아니야. 아무 노력도 없이
제1 공간 존재가 제2 공간 존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어, 그 치밀한 그리고 아주 긴밀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사유전환의 자유로움, 이것이 급격한 비대칭적 사유 영역 확대를 막아준다. 아까 찌그러진 공에서 동그란 원으로 되는 그런 작용이 되겠다. 사유 공간이 끊임없이 전환됨으로써 사유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일정한 공간 영역을 유지하게 되는 것. 너무 비대칭적 급격한 사유 영역 확대는 제한하는 거지. 다른 공간 영역에 의해서. 사유 공간이 전환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한다. 제1 공간 존재와 제2 공간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특징 지우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기 선생님은 여기 어떤 사람이고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특징 지우는 그런 요소를 공간적 배치가 알려주게 되는 거다. 사유 공간은 사유 전환과 더불어 보통 축소된다. 그렇지? 보통 한쪽이 불룩 튀어나온 공이라고 하더라도 사유 전환이 되면 풍탄화되겠지. 이 축소는 인간 일반의 사유 밀도를 높이고 이로써 자유정신을 억압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한쪽이 툭 튀어나온 비대칭적 축구공을 밀면 사유 밀도가 올라가겠지, 그 부분에서. 그리고 무한으로 확대하려는 우리 사유 공간 부분의 자유정신을 억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축소 없는 사유 공간 전환. 이것이 된다면 찌그러진 상태로 비대칭적 상태로 우리의 사유 공간 또는 사유 존재, 공간 존재를 만들어갈 수 없는가? 꼭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은 평탄한 두 상태의 존재로밖엔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다. 너무 평탄화된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이 강조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의 공간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반존재와 의지와 인식의 공간 세계는 이쪽 의지와 반존재와 인식의 세계를 구성하고 이 반존재의 역할로 의지와 인식이 이루는 영역 확대를 반존재에 의해서 축소시키는 새로운 실체 상실 공간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영역이 되겠고 그런 존재가 되겠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의지와 인식과 반존재가 이루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적 삶이 있고 우리가 이 영역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이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들로 제2 공간 존재, 제2 사유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